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디딤돌 초등 고학년 독해력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용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재 20번째 지문이고 영역은 예술입니다. 예술 관련한 어떤 내용일까 보겠습니다. 옛 그림 감상법. 미술관에 가서 혹시 그림을 감상해 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선생님 미술관을 좀 잘 가는 편이기는 한데, 너무 아쉬운 게 있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그림, 내가 보기에 별로인 그림 이런 것들은 뭐 있습니다만 특히 현대미술로 넘어오면 도대체 이게 뭘 표현한 건가?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옛 그림도 역시 감상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화가와 서양의 화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그림을 그렸다. 서양의 화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동양의 화가는 그림에 담긴 문자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다. 자, 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반면을 사이에 둔 앞과 뒤의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즉 대조되는 내용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양의 화가가 나무를 그렸다면 그냥 나무를 있는 그대로 그린 거예요. 그런데 동양의 화가가 나무를 그렸다면 그 안에 뭔가 문자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양의 그림을 볼 땐 그 문자적 의미를 해독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화를 감상할 때에는 그 화가가 그림을 통해 전달하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구도나 색감, 기법 등과 같이 서양화를 감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양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도나 색감, 기법을 살펴보는 것은 서양화를 감상하는 관점이라면 동양화는 그렇게 감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때문에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그림을 본다가 아닌 읽는다라고 했대요. 문자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읽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떤 언어로 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낱말의 뜻을 알아야 하듯이 옛 그림에 담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에 표현된 소재들의 의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옛 그림의 소재에 담긴 의미를 읽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끝났어요, 이 문단이. 그럼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뭘까요? 옛 그림의 소재에 담긴 의미를 읽는 방법이 이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이 글에 화제를 제시한 겁니다. 시험 문제에 이렇게 첫 번째 요 문단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아직 안 읽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이렇게 소개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감상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발음에 다른 한자로 바꾸어 읽는 방법이죠.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옛 그림에는 물고기 중 쏘가리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선조들이 쏘가리라는 물고기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쏘가리 궐자, 한자로 쏘가리 궐자예요. 궁궐 궐자도 있어요. 어때? 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쏘가리를 그려 넣어서 입궐, 즉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궁궐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입궐한다는 게 궁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걸자가 쏘가리 걸자와 같으니까 쏘가리를 그려놓고 글에 담긴 의미는 궁에 들어가라. 그럼 궁에 어떻게 들어가? 과거에 합격해라. 이렇게 큰 의미를.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에 그 자녀가 자제가 이제 과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합격을 바라는 의미로 이 그림을 줬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러한 이 그림은 소재의 한자를 같은 음으로 된 한자로 바꾸어 읽어야 제대로 된 감상이 될 수 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대로 읽는 방법이다. 무슨 뜻일까? 자, 역시 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수박이나 포도 등과 같이 씨앗이 많거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과일은 자손을 상징하며 이를 그려 넣어서 많은 자손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현하였다.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포도 주렁주렁 달린 거에는 다산의 의미가 있으니 그래서 그 포도가 많이 달려있는, 포도알이 달려있는 그림을 그린다면 자손을 많이 낳으세요. 그런 의미로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방법. 그림 속 내용과 관련된 고전의 글귀를 떠올리며 읽는 방법이다. 이것도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역시 또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선비가 냇가에 발을 씻는 그림은 중국 초나라 시인인 구런이 쓴 어부사에 청랑에 물이 맑거든 각근을 씻으면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청랑에 물이 흐리면 은둔하여 발을 씻으리라 라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으로 세상이 맑든 흐리든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처신하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 뜻을 알려면 중국 초나라 시인의 어부사라는
이 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모르면 왜 발 씻는 그림을 그렸지? 이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림에 이 담긴 뜻을 파악한다는 건 정말 굉장히 높은 정도, 높은 수준의 교양이 필요하네. 그래서 딱 받았을 때, 세상이 말든 흐리든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처신하라는 뜻을 나에게 전달해 주신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림은 고전의 문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감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각각 문단으로 나누어서 나열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이 글은요, 동양화와 서양화를 감상하는 관점인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조입니다. 옛 그림의 감상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옛 그림을 읽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자, 글의 구조를 보면 서양화와 동양화가 서로 대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건데 서양화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면 동양화는 그림에 담긴 문자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로 읽는 방법,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읽는 방법, 고전의 글귀를 떠올려 읽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나열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요 문단의 밑에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요 밑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그 문자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고 읽는 방법이 세 가지가 각각 대등한 거죠. 그래서 구조를 그릴 때 대등하게 그려서 나열의 방법으로 설명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글에서는 요 세 개의 문단은 서로 병렬적인 구조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 세 가지 방식을 나열하고 있었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 옛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가 가장 알맞습니다. 자, 형광펜 나오면 뭔가요? 그렇죠. 수능 연결입니다. 자, 나열이라고 하는 건 쭉 버려놓음 또는 쭉 버려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몇 가지 특징을 늘어놓아 설명할 때 나열한다고 합니다. 나열하는 방식은 대등한 정보를 하나씩 설명하기 쉽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는 대등한 관계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글쓴이가 화제를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화제를 제시한 방법. 우리 앞선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내용 전개 방식, 설명 방법 이와 같은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나열이라는 방식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그림을 통해 화가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가 아닌 거 찾아볼게요. 이 그림은 신사임당이 그린 가지와 방앗개비로 9가지 소재가 그려졌다. 주렁주렁 열리는 가지, 넝쿨 뻗는 산딸기와 쇠뜨기, 알을 많이 낳는 방앗개비는 많은 자손을 뜻한다. 그럼 많은 자손이 생기기 바란다. 있네요. 그리고 개미와 벌은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 임금과 신하 간의 의리가 뭘까요?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신하와 임금 간의 의리죠. 신하가 앞에서는 충성한다 했다가 뒤에서는 배신해버려. 이거는 의리가 아니죠. 해서 개미와 벌을 통해 임금께 충성하라는 뜻 있고요. 허물을 벗고 하늘로 날아가는 나비와 나방은 높은 벼슬에 올라 포부를 펼치라는 뜻, 높은 집 위에 오르기 바란다. 있네요. 한편 갑은 과거 시험의 장원급제를 표현하기도 하여 딱딱한 껍데기가 있어 갑충이라 불리는 무당벌레를 통해 장원급제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와, 이 그림이 그냥 봤을 때 가지 나비 예쁘게 잘 그렸다.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장원급제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아닌 것은 몇 번?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라는 의미는 이 그림에 나와 있지 않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자, A와 같이 바람가닥 A, 서양화를 감상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동양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 서양의 화가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한 반면 동양의 화가는 그림에 담긴 문자적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자, 따라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동양화는 회화적 요소보다 문자적 의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기억부터 디귿과 관련지어 다음에 옛 그림을 감상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기억, 니은, 디귿의 방법입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석류 속에는 알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석류가 그려진 그림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을 나타내었다. 석류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겠네요.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뜻 때문에 소재가 가진 상징적 의미는 기억, 니은, 디귿 가운데 니은에 있어요.
자, 이어서 해오라기 사의 음은 생각하다라는 뜻의 사와 같아요. 그래서 9마리의 해오라기가 그려진 그림을 구사도라고 했는데, 구사도. 이는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군자가 항상 지켜야 할 9가지 덕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가지가 사용됐다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일단 해오라기 사의 음이 생각하다 사자와 같아서 9마리 해오라기가 그려진 그림을 구사도라 한대요. 생각하다 사자. 음이 같은 것. 한자의 음이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 사용했다는 건 기억이죠. 근데 이게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군자가 항상 지켜야 할 9가지 덕목이래. 이것은 고전의 글귀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전의 글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은 디귿입니다. 그러면 나는 기억과 디귿 두 개예요. 이어서 털의 빛깔이 흰 사슴을 백록이라고 하는데, 이는 온갖 복 또는 많은 복록을 뜻하는 백록과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같다는 건 여기 이거랑 같죠. 그래서 얘도 역시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 기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맞게 표현한 것은 몇 번? 그쵸, 2번이죠. 나는 기억과 디귿의 방법을 함께 활용을 했다. 맞죠? 과학하며 감상을 해야 돼요. 가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고, 다는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쵸? 자,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해보도록 할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봅시다. 동양화에 담긴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며 감상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발음에 다른 한자로 바꾸어 읽는 방법, 그리고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읽는 방법, 그림과 관련된 고전의 글귀를 떠올리며 읽는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우리의 어휘 실력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무엇으로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관점이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해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행동은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도 쓰죠. 자, 이어서 이 문제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 어떤 일을 해 나가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이나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 버려진 박스를 다시 활용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도 쓰죠. 자, 이어서 속세를 떠나 깊은 산속에서 뭐를 해요? 세상 일을 피하여 숨는다는 뜻. 은둔하려고 한다. 은둔을 하려고 한다. 그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며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어서 이것을 잘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이란 뜻입니다. 바로 처신이죠. 이런 때일수록 눈치껏 처신을 해야 곤란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어휘력 좀 더 키워봅시다. 알맞은 것을 찾는 겁니다. 날씨가 맑든 흐리든, 날씨가 맑던 흐리던, 이거 많이 헷갈리는데, 자, 맑든 흐리든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맑거나 또는 흐리거나 두 가지 가운데 선택의 뜻을 담고 있죠. 이럴 때는 든을 씁니다. 무엇 든은 선택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더는 뭐냐? 더는 과거 회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유, 내가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달리기를 얼마나 잘했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헷갈리기 쉬운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항상 바라고 있는 거죠.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고입니다. 바라다와 바래다는 뜻이 완전히 다른 낱말이에요. 바래다. 바라다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고, 바래다는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래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잘 지내기를 바래라고 하면 볕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무슨 이상한 뜻이 돼버리죠. 네가 잘 지내기를 바라라고 표현해야 돼요. 바래가 아니라 바라. 바라 하면 뭔가 말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명사형으로 쓰면 얘는 바람이고 얘는 바램입니다. 색이 바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올바른 표기는 단순히가 됩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어휘력까지 살펴봤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